수업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그리고 야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거거든요. 가뭄의 단비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실제로 도시 살면 그거 잘 못 느끼죠. 도시 살아서 비가 와서 좋은 점 하나는 하늘이 깨끗해지는 정도지. 아침에 잠을 더 많이 잔다? 그건 있지. 기압이 낮다 보면 예. 잠이 훨씬 더 깊은 잠이 드는 예. 푹잠. 예. 이런 게 있었죠. 4대강 보호 개방과 예. 예. 그리고 가뭄, 봄 가뭄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봄 내내 거의 비가 안 왔으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비가 꽤 오랜 시간 내려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4대강 보호를 이렇게 개방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비난을 했어요. 보호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 4대강 공사를 자세히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가뭄과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이런 것이 예. 목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수질 개선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강이 흘러야지만 물론 거기에는 그쪽 사람들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바로 강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문제도 분명히 있긴 예.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강이 흘러야 정화가 되는 예. 형태가 있고 예. 보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봐요. 가까운 데는. 근데 4대강 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퍼센트로 보면. 4대강 공사 이후에 그 모아두는 물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보기적으로 물만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사실은 4대 공사를 하고 진짜 해야 될 문제는 그 물을 모아서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물을 공급해주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의 물을 아무리 모아놔 봐야 혜택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게 역사책에 나오는 관계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21세기에 위대하신 명박이가 그걸 안 했다고요? 번지르한 짓만 하고 강만 물을 모아놨는데 비가 와준다는 건 땅에 촉촉해졌다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비하고요 일반 물이 달라요. 화분을 키워보는 정말 저 같은 고수들만 알죠. 화분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예. 내가 물을 이제 여러 개 화분들 중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물은 부을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붓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분의 흙은 그 흙과 화분 사이에 있던 그 빈 공간을 타고 스며드는 것도 있겠지만 다수의 물들은 그냥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속 자체는 적셔주지 못한다는 거지. 예. 비가 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천천히 내리면서 다 스며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요 이런 식인 거지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것과 같은 물보다 훨씬 많은 양인데 물이 한번 파도 같은 게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고 하면은 지나가면 사실 겉밖에 적셔지지 않는 거예요. 다 쓸려내요. 네, 그렇지. 스며들도록 하는 것은 사실 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땅에 스며들기 전에 해가 쨍쨍 나버리면 다시 증발해버리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날씨가 흐린 것이 훨씬 더 땅에 스며들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비가 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기입니다. 아, 이 며칠은 그러면 딱 정말 최적으로 날씨는 적당히 흐리고 그 비는 그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촉촉히 젖을 정도로 왔으니까 도움은 될 수 있겠네요. 양은 아주 흡족하게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방식으로 좀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골 생활을 좀 해보면은 지금은 물을 이렇게 자기 논에 대려고 하면 사실 알고 보면 다 돈이거든요.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물론 그게 아주 비싸거나 그러진 않는데 물값이라는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라가 치수를 해가지고 그 물을 대주면서 물값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지금 한참 모내기 끝난 데는 끝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6월 초면 그 모내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강도 멀고 실제로 강이 멀거나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 어떤 동네든 간에 이렇게 연못, 호수 이런 거를 놓고 물을 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내기를 하려고 그러면 논 자체에 물이 차량처럼 완전히 차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잠깐 적신 정도로도 안 돼. 완전히 차 있어야 돼. 그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호수마저 말라버릴 정도. 거북이 등짝 같다는 표현 쓰잖아요. 가뭄 들면 막 짝짝 갈라지는 거. 땅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왜 갈라지냐면은 그 흙이 사실 진흙 종류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모래는 가물어도 안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이 좋은 흙들이 뭉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모종을 심고 그런 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점성이 좋은 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마르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해서 짝짝 갈라지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물이 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가뭄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문득 그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뭄 지역에 박근혜 씨 가가지고 그 소방차로 그냥 잘잘잘 하던 기억이 나서 그거는 다 쓸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논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더랬습니다. 가뭄이라고. 그런 걸 땡쇼라고 하는 것이고요. 4대강은 사실상 가뭄에 전혀 역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의하고 있다는 국민들이 대부분은 그 보호나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일부
일부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는 그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대번에 압니다. 음. 가는 때 민가가 거의 안 보여요. 그 길 내내 600km 4대강 길 내내 그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습니다. 여행 한 번만 해보시면 다들 네. 금방 아실 거예요.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뭐 예. 다른 예.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비가 왔고요. 비가 오니까 날씨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근데 비가 이렇게 단비 같은 게 오면 다시 생기가 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원더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인준 청문회를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 장관님이 임명되면 오랜 가뭄에 시달리던 한반도 주변 정세도 부드러워지길 것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한반도 주변이 긴장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촉촉하게 부드럽게 너무 짝짝 갈라져 있는 걸 부드럽게 좀 순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병헌, 장녀, 유섬나. 자, 유섬나 씨에 대한 강제 송환이 6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실소유주라고 불리우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고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 방송으로도 지금 세월호 의혹 시리즈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분의 이야기를 공항에 내려서는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인천지검으로 압송이라고 표현하죠.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다는데 압송해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한 뭐 3, 4분 인터뷰 비슷한 걸 했는데 제 느낌도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유섬나 씨가 말하는 게 억울함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박근혜 정권 때는 내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재판이랄까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권도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당하게 법의 처분 이런 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해봤고요. 일단은 디자인 업체 모레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 이런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유섬나 씨의 횡령 배임 금액을 492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로는 그게 45억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 셈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그 범죄 행위 자체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기업을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어떤 결제나 자금을 결정 판단하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부자를 속이는 거죠. 그게 이제 횡령이나 배임인데 아무리 유섬나 씨가 대주주라고는 하지만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외부에서 별도의 자회사든 어떤 제3회사든 만들어가지고 거래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횡령 배임이라는 논리 자체가 적용되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실제로 유병헌 추적 드라마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어떤 나쁜 이미지를 거기에 더 씌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쏠리게 만들고 악인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또는 해경 여기에 대해 쏟아질 뭔가 국민들의 비난이 유병헌과 유병헌 가족 이렇게 지금 썰려듣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3년도 훨씬 지난 뒤에 유섬나 씨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거 검찰의 수사 방향 자체가 나간 그 세월호 의혹 시리즈 2닷에 이제 다시 세월호다 세 번째 네 번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하는 수사 방향이 오히려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됐건 그게 황교안이건 뭐 우병우건 간에 그 방향이 오히려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반대 방향에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병헌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유병헌 회장에게 추징금 한 대부분도 있죠. 그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은행이 받아야 될 돈이었다고. 정부가 유병헌 회장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사실 없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들은 되게 묘합니다. 유섬나 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초호화 생활을 했던 유섬나 이렇게 얘기해요. 초호화 생활. 나쁜 이미지 먼저 줘요. 왜? 그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그래도 나쁜 유병헌의 나쁜 장녀인 유섬나는 초호화 생활을 이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당시에 언론에 막 뭔가가 드러날 때는 딱 10배 정도잖아요. 492억 원인데
처음에 소환 요청할 때는 뭐 87억인가로 소환 요청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금액이 45억으로 줄어들고. 근데 야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횡령비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꼴 수 있냐면 대주주이거나 또는 뭐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내가 CEO로서 그 수익 배분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금의 얼마, 주식의 배당금의 얼마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47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져가고 뭐 한 거를 전부 다 도둑질한 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스킬인데 그게 이제 법의 교묘한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정당한 수익금으로 분배해 간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킵해둔 걸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랄까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그 사람 찍어가지고 횡령비 배임 이렇게 실제로 이거 법원에 가면요 그냥 무죄 나오는 겁니다. 네. 법무부가 지금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동안 일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유섬나는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실제로 검찰로부터 저는 편지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촉구하거나 이런 소환장 같은 거 있잖아요. 소환장 같은 걸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선노 씨는 한번 잡혀요. 2014년 5월에 월 1,00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그 아파트에서 잡혀서 구치소에서 감금을 1년 5개월 정도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석방해서 남은 기간을 지내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3년 내내 초호화 아파트에 있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이분이 있었던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건 맞아요. 정확하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 샹젤리제 거리에서도 그 뒤편 쪽으로 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주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서민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돈 많은 사람이 거기서 뭐 자기 돈 가지고 산다는데. 그러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 거 그렇게 돼버리는 거 똑같아. 박근혜 씨 삼성동에서 초호화 생활. 기업들한테 돈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본인들이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했던 수사에 대한 일종의 마무리 작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난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종편에 나오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횡령과 배임을 해서 수익금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세월호 안전에 사실상의 책임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안전에는 돈을 안 쓰고 돈을 다 가져가 버려서 유병헌, 유섬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SK가 그 통신 요금을 계속 높이는 이유가 주주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배당금 가져가는 주주들 때문에 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개똥만 그런 사람이 변호사 하는 거면은 저도 하고 싶네요. 어디서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 딱지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유섬나 씨는 조사는 받겠지만 청문회랑 좀 비슷한 이제 결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털려고 생각하면 털려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걸로 너 했지. 그래서 회사의 운영 장부를 다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자기들이 유섬나를 뭐 강제 송환하려고 하고 막 압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유죄임을 확실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회사 장부를 들여다봐요. 법에 문제되는 거 없겠어요? 악의적이 없더라도? 그럼 그렇게 걸면 되는 거거든요. 청문회도 그런 방식이잖아요. 나는 표절할 의도도 없었고 표절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굳이 규정을 걸면 사실 만약 이러는 거야. 뭐 팟캐스트를 누군가가 규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개인의 어떤 능력대로 팟캐스트를 규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뭐 인터넷이란 말이 나올 수 있고 송출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스티브 잡스, 아이폰, 아이튠즈, 뭐 팟빵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중복되는 단어가 여러 개니까 표절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유섬나 씨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드 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더 큰 문제는 유섬나나 유병헌이 아니고 그때 그 수사를 황교안이든 누구든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 안 하고 했던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가장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더 그리온님의 트윗입니다. 속보, 유섬나 도망치지 않았고 검찰 연락 받은 적 없다. 이거 사실이면 우리 검찰 뭐가 되나요? 크크크. 사실일걸요? 유족들한테 미안한 거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막 펑펑 울더라고요. 네, 물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반대의 진실에 가려져 있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쯤 고정사실화 돼버린 사실은 법정에서 반전이 나오지 않는 한 유섬나는 아직도 뭔가
유병헌에 의해서 뭐 세월호 아이들을 죽인 뭐 그런 공범 중에 한 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존의 언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깨시민 예언중, 생명 존중, 행복 공존이라는 분이 그 유선나 씨가 세월호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이 기사를 링크해서 거기 코멘트 달아주신 게 고양이 쥐 생각, 이명박 박근혜 생각, 박근혜 최순실 생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정말 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좀 읽어드렸어요. 이게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5월부터 꾸준히 뭔가를 이렇게 유선나 씨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송환하기 위해서 뭔가를 엄청나게 했다고 지금 기록이 막 20줄 넘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왜 최순실 정유라한테는 안 했을까? 안민석 그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을 그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로 옮겨서 지금 운동 중이다. 법무부든 검찰이든 빨리 독일 검찰과 협조해서 빨리 송환하도록 조치를 취해라. 근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2014년 5월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불편한 트윗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가족들을 욕을 한다든지 억지로라도 정치권이라든지를 엮어서 유섬나 씨하고 그래서 사실 여부를 뭐 검찰이 파헤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섬찟해요.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지금 읽어보면은 마치 세월호를 유섬나가 물에 가라앉힌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 머리채도 끄집어 당기지 않고 너네들 뭐 하는 거냐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이건 정말 읽기도 유섬나는 모르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 좋은 사람이었을지 사업을 했더라도 나쁜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 세월호 사건과는 관계없다. 검찰이 과도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슈를 만든 뒤에 또 정권이 바뀐 뒤에서야 이제 지금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 현재 프랑스 법에 호소해가지고 한국 안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예. 본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가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도피 생활 오래 하셨는데 송환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 놓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같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그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모릅니다. 유섬나 씨가 직접 관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뭐 정치권이나 권력들과의 어떤 정경유 차이 관련해서는요? 전혀 없습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걸리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한국 송환을 그렇게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때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하면 그 유병헌 회장과 어떤 연락을 취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그런 강압적인 수사라는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뉴스로 받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도망간 적도 없고 검찰로부터 편지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들어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뭐 해명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가요? 네, 제가 일한 것들을 일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억울하신 부분인가요? 네, 여러 가지 많지만 제 혐의로만 봤을 때는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간인 장관급들만 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잘 얘기 안 나오지만 국방부 차관의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이렇게. 이거는 뭐 이제 특별하게 큰 이슈는 아닌데요. 간혹은 있었어요. 간혹은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장관은 아직까지 민간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김광진 의원, 김종대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차관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군대 별 출신들이 해왔던 관례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파격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다거나 사실 검찰총장은 그게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정말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마치 육군 참모총장을 민간인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군인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이 하는 게 마땅한데 거기를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뭐 그 판사 출신이나 이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때 강금실 대표적인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 아닌 분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임명하는 이유가 어쩌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개혁입니다. 개혁. 자기 출신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개혁을 못해요. 여러 가지 인맥들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을 갖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맥관계가 많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것이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깊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행정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뭐 장관이는 어떤 행정 조직의 장으로서 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정치인들이거든요. 행정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정확하고 바르게 내려져야지 행정 조직이 바르게 작동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시 출신이 외교부 장관이 돼야 된다, 뭐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죠. 어차피 조직의 장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나의 신념을 얼마만큼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국가적 비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어디 출신이고 어떤 시험을 통과했고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그 국방부 차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차관들의 인사 그 스타일들 자체가 행정 조직을 위해서 행정 전문가를 앉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앉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노무현 정부 때 외교 안보 수석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미 자주 외교를 강조한 자주파로 알려져 있고요. 분류돼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서전 수석은요, 노무현 정부에서 주요 국방개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국방차관 서주석 박사 말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의 김용수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요거 이제 여기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알까기인가요? 바퀴나를 알까기로 쳐내는. 요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된 거죠.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황교안이 임명했어요. 황교안이 거기다 알바키를 내버렸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현직 대통령이 해야 될 인사를 방통위원회에다가 딱 한 명을 꽂아놓고 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일로 와봐. 더 좋은 자리 있어 하고 더 좋은 자리 있어 하고 그 자리 앉혀놓고 나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빼면 되거든. 그렇죠. 이건 차관급이 아니야. 이건 차관이야. 그래 놓고 방통위원을 그만두게 만들어서 어차피 그런 건 겸직이 안 될 테니까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제대로 된 인사를 심어야겠죠. 당사자 입장에서도 방통위원보다야 차관이 경력에 차관 한 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크니까 뭐 고민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성패를 가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저는 지금 현재 방송과 언론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 방송 언론들이 아예 관계를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꼼짝 못하게 하거나 당론과 채찍을 병행하거나 하면서 언론이 좋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또 같은 방식으로 당하는 건 사실 언론 때문이거든요. 언론이 등 돌려가지고 막 총 쏴대면 그게 조중동이든 한경호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다뤄야 될 그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많은 방송통신 정책들이 바뀔 겁니다. 자, 관련한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투님이 문 대통령 무섭네. 황교안이 밀어넣은 이 사람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돌리고
대통령 몫의 방심위위원을 새로 지명하겠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언론 개혁 이제 시작되나요? 하셨어요. 그렇죠. 언론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처럼 시민들이 언론을 안 믿는다, 믿을 수 없다, 더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 검증해야 된다라는 걸 지난 9년 동안 충분히 시민들이 학습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개혁일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수 차관이 미래부로 그 임명받은 게 이 사람이 이력에 더 맞아요. 네. 예, 전문 분야로 간 거라서 정말 신의 한 수. 정말 신의 한 수.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지금들 차관들을 먼저 임명하는 경우가 장관들이 인선이 지금 살짝 나랑이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5대 비리 배제 원칙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 비슷한 게 불거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차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은 그 현재 그 부처에서 그중에 가장 신망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차관으로 끌어올리고 앉혀서 실질적으로 장악을 한 뒤에 나중에 인사청문회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간을 두고 임명하겠다. 어쨌건 간에 그 부처는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현 정부가 임명한 차관이 들어가게 되면 박근혜 때 장관들은 사실상 거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서주석 국방차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마침내 대미 자주파 등장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파님께서 조선일보 대단하다, 이런 협의한 시각을 가진 언론이 이 나라의 주류 언론이라니 그저 황당하다. 친미와 자주로 나누는 이분법도 구시대적이지만 서차관은 되려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미 자주파. 북한을 연상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주파는. 지금 국방부 차관이라는데 약간 빨갱이 같은 뉘앙스를 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대미 자주파. 북한의 그 주체사상이 그거잖아요. 남한 놈들은 주체사상인 같은 게 없어가지고 미국에 꼬북노릇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게 북한이 주로 쓰고 있는 그런 북한의 선전선동의 핵심 같은 건데 이걸 꼭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 네, 맞습니다.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사람. 네, 좀 알고나 그런 댓글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애틀덱 태자 아님의 트윗입니다. 난 김용수 방통위에서 미창부로 승진시켜 돌려보내고 최민희가 보고 안 받겠다고 하고 깐 거 너무 찰지게 재밌어. 가자마자 일거리 던져주고 야근행. 못하면 잘림행. 야근행. 최민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죠. 통신용이라에 관련해가지고요. 그날 거기 업무 보시고 기자회견하고 저랑 방송하신 건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 방송 내용으로는 안 들어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그냥 인수위원회처럼 업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각 부처들이. 근데 거기에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실천할 만한 어떤 방안을 가져오라 했더니 전혀 안 가져온 거야. 실제로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통신요금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져가지고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 외에 국민들이 지금 공기인 전파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사실상 독과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통신료를 인하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내릴 방안이 많다는 거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치는 거지.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대책이나 방안들이 어떤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고, 그렇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면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이라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아예 안 해버리니까 전문 용어로 빡도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던 건데 아마 최민희 의원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그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의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자신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국민들을 향하느냐 대기업을 향하느냐 이 차이인 것뿐이지 그 시선만 돌리면 너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분은 정권 바뀌면은 누가 봐도 방송통신위원장이었어요. 더군다나 맞습니다. 전에 부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그분만큼 그 전문가가 없어. 근데 법을 바꿔버렸네. 정당 출신은 안 돼. 3년 동안은 정당이 없어야 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바꾸신 분이 또 이렇게 방송통신위원 쪽에 굉장히 야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계시고. 무섭습니다, 이제.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업무 보고를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2번에 걸친 업무 보고에서 끝내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오지 않은 탓입니다. 그런데 미래부 2차관에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되자
국정기획위는 9일 오후 인하안을 다시 보고하라며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통신 분야 전문가가 책임자로 온 만큼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김영수 미래부 제2차관께서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관련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시기를. 국정기획위는 직접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 등 통신요금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적자로 돌아서게 돼 결국 단말 지원금과 요금 할인 혜택 등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소외계층 요금제 지원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가 9일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투게더님 많이 출연하시네요. 김영수 방심위위원회 미창부 2차관 지명에는 개거품 물론 인간들 많을 것이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바둑 기사들이 가끔가다는 왜 거기다 놓을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막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는 그 수 자체가 매우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국내 주요 방송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방통위가 어떻게 장악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KBS부터 한번 볼게요. KBS는 이사회를 만드는데 KBS 이사회는 방통위에서 이사 11명을 추천합니다. 이사 1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다음에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사장이 부사장과 본부장을 임명하고요.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KBS는 대통령이 방통위 이사들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추천은 방통위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방통위가 추천해주는 구조라서 KBS 전체의 지배구조는 대통령과 사장.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MBC 같은 경우는 방통위에서 이사 9명을 임명합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합니다. 다음에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MBC 사장이 MBC 경영진을 구성합니다. 이런 식이고요. EBS는 방통위가 구인의 이사를 임명합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합니다. 사장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동의 얻어서 임명합니다.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합니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있어가지고 방통위가 갖고 있는 역할이랄까 절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방통위가 그 지배 구조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 자리, 방통위원 자리 하나가 차관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오는 거지. 친구가 되겠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부드러운 걸 한번 가볼까요? 66세 연약한 여자. 아, 저 욕할 뻔했어요. 지금 박근혜 씨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박근혜 씨 재판이 주 4회 정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엄청 빡센 거지. 박근혜 씨 재판은 지금 새가 날아든다보다는 못하지만 엄청 빡셉니다. 지금 주 4회 나오는 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니죠. 아닌데 그런 이유는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박근혜 씨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1년 정도를 구속해서 잡아놓을 수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구속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돼서 그런 건데 박근혜 변호인인 이성철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 4회 재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보기 이성철 변호사가 힘든 게 아닐까. 그래서 박근혜 핑계를 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박 전 대통령은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해서 장기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만큼 평상시 쉽게 살았잖아요. 남들 일할 때 누워서 편하게 TV 보셨잖아요. 법정에서 낙서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던데 뭐가.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뭐 노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그건 좀 해주셔야지. 그 문성근 씨가 그 한번 예전에 김기춘 관련해서 페북에 썼던 글인데 참고가 될 겁니다. 김기춘 씨가 고령을 핑계로 불구속을 호소했을 것 같아 기억을 되살려드립니다. 문익환 목사는 통산 6회에 걸쳐 11년 3개월 감옥살이를 했는데 마지막 5번째, 6번째 구속될 때는 나이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씨였습니다. 이 김기춘은 지금 포커스는 아닌데 문익환 목사가 70세가 넘어서도 구속이 됐고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당시 70세면 엄청난 고령이었고 지금 66세면 청춘이에요. 지금 막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66세를 이렇게 고령 취급하면 안 되죠.
박근혜 화이팅. 열심히 해야죠. 박근혜 변호인단 이야기는 어쩌라는 거야. 재판이 너무 많다면 일주일에 2번씩 줄여서 이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한 2년 해볼까? 뭐 그랬으면 좋겠다. 농담처럼 하는 소리인데요. 뭐 의뢰껏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편하게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아무리 피고인이지만 전직 국가 원수다. 예우를 해달라.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되게 빡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누리고 살았으면 죄인인 경우에는 특별대우 원하면 안 되는데 뭐 지금도 현재 박근혜는 구치소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요구한다면은 그 방을 거울방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만족하실까요? 네, 그 벽지 떼고 이제 거울로 사면을 딱 만들어줘서 힘을 얻게 하고 충전된 에너지로 재판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진짜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상철 변호사가 한 말은요 이거예요. 굳이 법률상에 적힌 예우를 들먹이지 않아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그래서 탄핵 당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그때는 무하고 쳐 자빠졌다가 지금에 와서 전직 대통령 예우 이제 법에도 해주지도 않는 거 경호까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도 데리고 있었고 각종 보약식 많이 드셨는데 왜 갑자기 연약해지신 거죠? 우리 때가 100세 시대라고 해도 제가 아는 이른된 어르신들은 저보다 체력이 좋으세요. 이렇게 그 관리를 하신 분들은 정말 산도 잘 타시고 어느 분은 이분보다 조금 어리신데 히말라야 3번이나 올라가시고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이건 뭐 하루에 4시간? 근데 뭐 1년에 몇 번 일하시던 분이 일주일에 4번씩 나오라고 하니까는 그렇죠. 힘들긴 할 거야. 박근혜 같은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다는요. 지루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졸죠. 그러니까 재판 받으면은 대부분 다 변호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맥없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물어보거든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라고 하면 엄청 재밌게 했을 거야. 그 특유의 표정 지어가면서 사드가 말이야. 뭐 근데 지금 지가 주도를 못하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피곤하다 힘들다는 건 뭐 어쩌면 몸이 피곤한 일은 사실 아니에요.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시고 오래 앉아 있는 정도인데 그거 민방위 훈련 받아도 얼마나 지겨운데 4시간 뭐 민방위 훈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 있잖아요.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앉아 있으면 정말 지겹고 잠오고 막 그래요. 짜증 이빨. 네. 근데 쟤만큼 하면 뭐 옛날 같으면 발목에 쇠사슬 매가지고 노역시키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다가 잠깐 나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힘들다고 하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살아? 우리 동네에 보통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다 박근혜 씨보다 고령이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잘못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으면 뭔가 일말에 책임감이 있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재판을 받아야지. 변호인 시켜가지고 고령이라 힘들고 연약한 여자 이런 개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상철 씨도 좀 불쌍하긴 합니다. 뭐 돈을 받았으니 뭐라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를 패든지 뭐 똥을 싸든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싸들렸을 텐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인간으로서 이런 말을 하려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자,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섬진강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변호인들은 개소리 하지 말고 한명숙 총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해봐라. 아, 그러네. 그러니까요. 8월 20날 한명숙 정 총리가 출소하신다고요. 오동팔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는 법정에서 꾸벅꾸벅, 정우택은 현충원 기념식장에서 꾸벅꾸벅, 홍문종은 청문회장에서 꾸벅꾸벅. 정말 답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매주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당초 이 일정에 동의했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재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주 4회 재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전에 나이가 66살인 고령의 여성이며 교도소 좌식 생활로 다리가 저리고 허리 아픈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최소한 품위 유지를 위한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검사들도 지난해 10월부터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고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주 4회 재판 일정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체력적인 부분을 이해하지만 주 3회 재판을 하면 새벽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도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책상이 먼지를 닦는 등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도 낙서를 하거나 하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목!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자, 제가 트윗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누가 쓴 트윗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강원 창작개발센터에서 지난 중국 방문 때 입었던 한복 차림의 석고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석고 인형을 제작하는 분들의 솜씨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석고 인형요? 네. 박근혜? 그렇죠. 트위터리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2013년 7월 27일 날 썼던 마지막 트윗이 이거네요. 생각해보니까 박근혜도 트위터리안이었다는 게 이제 떠올라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가끔씩 트위터 올리시잖아요. 중요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예.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난 그래서 항상 요즘에 좀 뼈저리게 막 가슴이 메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SNS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지금도 간절하고 막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거를 뭐 노무현 대통령이 막 정치적인 걸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직접 소통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하면 거기에 댓글 달아서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다가라도 한번 새가 날아든다 들어본다. 잘 생각해 보면은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이 팟캐스트를 다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시간 날 때 이렇게 팟캐스트에 뭐가 올라온다 한 번 더 보실 것 같은 게 자기 이야기하는데 안 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분은 팟캐스트에도 출연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팟캐스트란 존재를 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방송도 한 번 들어본 적 있다. 저는 확신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소통이 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박근혜 씨가 지금 트윗을 볼 수 없겠죠? 고기님이 진짜 정신줄을 놨으니 연약한 여자 맞는 말인데요. 정신줄을 놔서 연약하다는 설득됐어요.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박근혜 씨는 약한 여자라고. 약한 여자. 약. 네. 이거 그게 이제 그런 약발들이 떨어지면은요. 빠라삐리 뽕. 거기 되게 피곤해요. 마약류가 아니라도 각종 필요회복제나 무슨 마늘주사, 배옥주사 되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하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피로를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 제대로 소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한 지 2달 만에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내용을 비롯해 비자금 은닉설과 세월호 책임론 등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악성 허위글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 구청장이 유포한 건수는 경찰에 확인된 것만 83차례에 이르고 허위 사실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만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신 구청장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일 뿐이었다며 대선 날짜가 확정되기 전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적으로 한 거지 그 누구를 갖다 낙선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당시 이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컸던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공직자로서 낙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포의 범위나 횟수나 포렌식한 결과 대선 전국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경찰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글을 작성해 퍼나른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59살 신모 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신 구청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신현희 송치. 지금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경찰이 불구속으로 기소의견으로 지금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 83회 비방,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적용. 경찰이 봤을 때는 최초 작성자는 아니고 이 사람은 유포했고요. 전직 국정원 직원, 자영업자 등 5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RT하거나 유포했던 비방글들 어마어마했었죠. 특히 그 카톡에서 단체 그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이라는 것의 그 특징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 초대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현희 구청장은 자기가 만들어서 초대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건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작성된 문건을 직접 작성한 건 없어도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배포하는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신현희 구청장과 그 떨거지들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혐의가 신현희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본인 자체가 이런 식의 문재인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노무현,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이런 것들을 계속 퍼뜨렸다라고 하는 건데 현직 공무원으로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인 상태인 거고 나머지 신현희 포함 아까 나머지 그 신현희와 아이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중에서 명예훼손 이렇게 해당되는 건데 현직 구청장이 하는 그러니까 짓거리가 신현희는 좀 심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이들과 국정원과 일베와 뭔가 이렇게 또 전직 국정원 직원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직 구청장인 시발단 그중에 수개 중간다리 두목 정도 되는 급이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이런 짓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신현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진 땡씨 촌천에 그런 유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짓거리를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지금 신현희만 문제가 되는 건데 서울만 해도 자유한국당 부류의 구청장들이나 공무원들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의원 포함해가지고 시의원 서울만 해도 그렇고 또 딴 데 가면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운동한 신현희의 같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짓을 했던 자기 일반 선출직이든 경무직이든 간에 공무원들에게 대한 일종의 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TK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허위 사실 유포가 훨씬 더 일상적으로 일어났을 텐데 그나마 강남 지역에서는 내용 자체를 의심하고 좀 이게 비정상적인 그 홍보 활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발각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 TK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내용이 거의 사실처럼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나 이정희가 실제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발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맞아요. 이 말씀 듣고 보니까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네요. 네. 허위사실 유포한 단톡방이 회원 수가 533명에 달하는 서울희망포럼이 있고요. 국민의 소리라고 13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방들이 6개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중에 다 합쳐보니까 한 1000명쯤 됐다 이런 거고 새가 날아든다도 지금 단체로 톡하는 방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80 몇 개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길들이 되게 장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십 개가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자들이 구청에서 뭔가를 하면 신현희는 이걸로만 문제가 된 사람 아니잖아요. 각종 민방위 훈련장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직을 어떻게 한번 내년 선거 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요. 이제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어요. 내년 6월 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1년 정도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신현희 같은 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법의 단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당에서도 공천받기 사실 저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노른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같은 당이지만 엄청 신현희를 공격해 됩니다. 그래서 신현희는 아마 공천받기 힘들지 않을까. 사실상 이걸로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트위터에 빈무덤이라는 분이 공무원 중립 의무는 물론 허위사실 유포 등 중범죄를 고발된 지 여러 달 만에 불구속이라니 말도 안 된다. 역시 강남 불패인 모양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그런 문제의식이 드네요. 그냥 그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이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라는 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불구속이니까요. 그 사건 자체를 기소해달라고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와 함께 보내는 거죠. 근데 검찰이 이제 이거 정식으로 재판 청구를 하겠죠. 기소를 할 텐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중죄에 해당되고요. 부정선거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멀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왜? 이재명? 아니죠? 이 양반들 경선 끝나고 나서 단 한마디도 못했어요. 문재인 후보 지지한다는 말을. 선거법상이 조촉받을까봐.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홍준표 떨어뜨리는 뭐 안철수 떨어뜨리는 그런 걸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안희정 지사 상상하기도. 업보처럼 느껴져요. 해왔던 것이 워낙에 악질, 일종의 그 전과가 너무 많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사랑님의 트윗인데요. 강남구청장 신현희 검찰 송치. 아우 시원하다. 미친녀. 드디어 벌 받는구나. 욕 아니에요?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박원순 시장에게 막말 생각하면 쫓아가서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알턴이 하나 없어졌네. 미친녀. 또 있는데 정미홍, 이인호, 전희경, 최연애, 조여옥, 나경원, 송영선, 정호김, 김순례, 이은재 그리고 마지막에 써주신 게 있어요. 이게 압권이에요. 칸 부족. 못 알아먹었어요? 칸 부족. 140자를 넘어. 칸 부족. 책의 바라님의 트윗입니다. 신현이도 갔는데 변희재도 가야지?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변희재도 엄청나게 돌렸잖아요. 변희재는 지금 뭐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기관화 돼버린 대단히 높으신 분 됐습니다. 미디어워치, 논문 표절, 심사기구. 임명된 건가요, 그러면? 기관장 되셨어요. 기관장 되신 건가요? 국회의원께서 뭐 이렇게 지정하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헌법기관이니까, 그죠? 가장 코미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강경화 후보자. 그것도 반전이었고. 근데 문제는 그 이지용 의원이 스스로 부끄러운 걸 모르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심각하죠.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현희 강남구청장 자체가 또 친일파의 딸이었대요. 네. 그 뿌리가 그렇지요 뭐. 아이고 참말로. 신중철님의 트윗입니다. 이연주 국민의당, 신현희 강남구청장, 주옥순 엄마부대, 김성주 대한적십사사 총재, 세상에. 정미용 전 아나운서, 윤진숙 전 해양부 수상부 장관. 이 여자들 정신 상태가 그냥 동급임. 지난 25일 하체는 경찰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해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포상금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내용인데 매월 500만 원씩 최근까지 모두 3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또 경찰은 요양병원에 업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19억 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끝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강남구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 직원 격려 포상금 횡령은 구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청장의 배임 혐의 보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6월과 7월 위탁운영재단의 시설운영비 미납에 따른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다며 이를 배임이라고 보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현희 구청장의 단체 채팅방의 비방글과 관련해 대선 전에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북이 등짝 같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 가뭄 들면은 막 짝짝 갈라지는 거. 땅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왜 갈라지냐면은 그 흙이 사실 진흙 종류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모래는 가물어도 안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이 좋은 흙들이 뭉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모종을 심고 그런 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점성이 좋은 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마르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해서 짝짝 갈라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이 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가뭄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문득 그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뭄 지역에 박근혜 씨 가가지고 그 소방차로 그냥 잘잘잘 하던 기억이 나서 그거는 다 쓸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논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더랬습니다. 가뭄이라고. 그런 걸 땡쇼라고 하는 것이고요. 4대강은 사실상 가뭄에 전혀 역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의하고 있다는 국민들이 대부분은 그 보호나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일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는 그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대번에 압니다. 가는 때 민가가 거의 안 보여요. 그 길 내내 600km 4대강 길 내내 그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습니다. 여행 한 번만 해보시면 다들 금방 아실 거예요.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뭐 다른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비가 왔고요. 비가 오니까 날씨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근데 비가 이렇게 단비 같은 게 오면 다시 생기가 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원더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인준 청문회를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 장관님이 임명되면 오랜 가뭄에 시달리던 한반도 주변 정세도 부드러워지길
것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한반도 주변이 긴장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촉촉하게 부드럽게 너무 짝짝 갈라져 있는 걸 부드럽게 좀 순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또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병헌 장녀 유섬나. 자, 유섬나 씨에 대한 강제 송환이 6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실소유주라고 불리우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고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 방송으로도 지금 세월호 의혹 시리즈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분의 이야기를 공항에 내려서는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인천지검으로 압송이라고 표현하죠.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다는데 압송해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한 3, 4분 인터뷰 비슷한 걸 했는데 제 느낌도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유섬나 씨가 말하는 게 억울함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박근혜 정권 때는 내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재판이랄까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권도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당하게 법의 처분 이런 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해봤고요. 일단은 디자인 업체 모레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 이런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유섬나 씨의 횡령 배임 금액을 492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로는 그게 45억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 셈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그 범죄 행위 자체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기업을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어떤 결제나 자금을 결정 판단하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부자로 속이는 거죠. 그게 이제 횡령이나 배임인데 아무리 유섬나 씨가 대주주라고는 하지만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외부에서 별도의 자회사든 어떤 제3회사든 만들어가지고 속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그리고 야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거거든요. 가뭄의 단비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실제로 도시 살면 그거 잘 못 느끼죠. 도시 살아도 비가 와서 좋은 점 하나는 하늘이 깨끗해진다 정도지. 아침에 잠을 더 많이 잔다? 그건 있지. 기압이 낮다 보면 예. 잠이 훨씬 더 깊은 잠이 드는 푹잠. 예. 이런 게 있었죠. 4대강 보호 개방과 예. 그리고 가뭄, 봄 가뭄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봄 내내 거의 비가 안 왔으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비가 꽤 오랜 시간 내려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4대강 보호를 이렇게 개방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비난을 했어요. 보호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 4대강 공사를 자세히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가뭄과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이런 것이 예. 목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수질 개선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강이 흘러야지만 물론 거기에는 그쪽 사람들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바로 강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문제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강이 흘러야 정화가 되는 상태가 있고 보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봐요. 가까운 데는. 근데 4대강 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퍼센트로 보면. 4대강 공사 이후에 그 모아두는 물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보기적으로 물만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사실은 4대 공사를 하고 진짜 해야 될 문제는 그 물을 모아서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물을 공급해주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의 물을 아무리 모아놔봐야 혜택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게 역사책에 나오는 관계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1세기에 위대하신 명박이가 그걸 안 했다고요? 번지르한 짓만 하고 강만 물을 모아놨는데 비가 와준다는 건 땅에 촉촉해졌다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비하고요 일반 물이 달라요. 화분을 키워보는 정말 저 같은 고수들만 알죠. 화분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내가 물을 이제 여러 개 화분들 중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물은 부을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붓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분의 흙은 그 흙과 화분 사이에 있던 그 빈 공간을 타고 스며드는 것도 있겠지만 다수의 물들은 그냥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속 자체는 적셔주지 못한다는 거지. 예. 비가 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천천히 내리면서 다 스며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이런 식인 거지,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것과 같은 물보다 훨씬 많은 양인데 물이 한번 파도 같은 게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고 하면은 지나가면 사실 겉밖에 적셔지지 않는 거예요. 다 쓸려내요. 네, 그렇지. 스며들도록 하는 것은 사실 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땅에 스며들기 전에 해가 쨍쨍 나버리면 다시 증발해버리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날씨가 흐린 것이 훨씬 더 땅에 스며들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비가 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기입니다. 이 며칠은 그러면 딱 정말 최적으로 날씨는 적당히 흐리고 그 비는 그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촉촉히 젖을 정도로 왔으니까 도움은 될 수 있겠네요. 양은 아주 흡족하게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방식으로 좀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골 생활을 좀 해보면은 지금은 물을 이렇게 자기 논에 대려고 사실 알고 보면 다 돈이거든요.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물론 그게 아주 비싸거나 그러진 않는데 물값이라는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라가 치수를 해가지고 그 물을 대주면서 물값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지금 한참 모내기 끝난 데는 끝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6월 초면 그 모내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강도 멀고 실제로 강이 멀거나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 어떤 동네든 간에 이렇게 연못, 호수 이런 거를 놓고 물을 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내기를 하려고 그러면 논 자체에 물이 찰랑찰랑 완전히 차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잠깐 적신 정도로도 안 돼. 완전히 차 있어야 돼. 그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호수마저 말라버릴 정도. 횡령과 배임을 해서 수익금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세월호 안전에 사실상의 책임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안전에는 돈을 안 쓰고 돈을 다 가져가 버려서 유병헌, 유섬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SK가 그 통신요금을 계속 높이는 이유가 주주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배당금 가져가는 주주들 때문에 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개똥만. 그런 사람이 변호사 하는 거면은 저도 하고 싶네요. 어디서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 딱지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유섬나 씨는 조사는 받겠지만 청문회랑 좀 비슷한 이제 결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털려고 생각하면 털려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걸로 너 했지. 그래서 회사의 운영 장부를 다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자기들이 유섬나를 뭐 강제 송환하려고 하고 막 압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유죄임을 확실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회사 장부를 들여다봐요. 법에 문제되는 거 없겠어요? 악의적이 없더라도? 그럼 그렇게 걸면 되는 거거든요. 청문회도 그런 방식이잖아요. 나는 표절할 의도도 없었고 표절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굳이 규정을 걸면 사실 만약 이런 거야 뭐. 팟캐스트를 누군가가 규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개인의 어떤 능력대로 팟캐스트를 규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뭐 인터넷이란 말이 나올 수 있고 송출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스티브 잡스, 아이폰, 아이튠즈, 뭐 팟빵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중복되는 단어가 여러 개니까 표절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유섬나 씨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드 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더 큰 문제는 유섬나나 유병헌이 아니고 그때 그 수사를 황교안이든 누구든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 안 하고 했던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가장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더 그리운님의 트윗입니다. 속보, 유섬나 도망치지 않았고 검찰 연락 받은 적 없다. 이거 사실이면 우리 검찰 뭐가 되나요? 크크크. 사실일걸요? 유족들한테 미안한 거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막 펑펑 울더라고요. 네, 물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반대의 진실에 가려져 있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쯤 고정사실화 돼버린 사실은 법정에서 반전이 나오지 않는 한 유섬나는 아직도 뭔가 유병헌에 의해서 뭐 세월호 아이들을 죽인 뭐 그런 공범 중에 한 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존의 언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깨시민 예언 중 생명 존중 행복 공존이라는 분이 그 유섬나 씨가 세월호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이 기사를 링크해서 거기 코멘트 달아주신 게 고양이 쥐 생각 이명박 박근혜 생각
박근혜 최순실 생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정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좀 읽어드렸어요. 이게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5월부터 꾸준히 뭔가를 이렇게 유선마 씨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송환하기 위해서 뭔가를 엄청나게 했다고 지금 기록이 막 20줄 넘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왜 최순실 정유라한테는 안 했을까? 안민석 그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을 그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로 옮겨서 지금 운둔 중이다. 법무부든 검찰이든 빨리 독일 검찰과 협조해서 빨리 송환하도록 조치를 취해라. 근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2014년 5월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불편한 트윗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가족들을 욕을 한다든지 억지로라도 정치권이라든지를 엮어서 유섬나 씨하고 그래서 사실 여부를 뭐 검찰이 파헤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섬찟해요.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지금 읽어보면은 마치 세월호를 유섬나가 물에 가라앉힌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뭐 생각하죠. 머리채도 끄집어 당기지 않고 너네들 뭐 하는 거냐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이건 정말 읽기도 유섬나는 모르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 좋은 사람이었을지 사업을 했더라도 나쁜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 세월호 사건과는 관계없다. 검찰이 과도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슈를 만든 뒤에 또 정권이 바뀐 뒤에서야 이제 지금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 현재 프랑스 법에 호소해가지고 한국 안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예. 본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가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도피 생활 오래 하셨는데 송환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에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 놓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같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그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모릅니다. 유섬나 씨가 직접 관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뭐 정치권이나 권력들과의 어떤 정경유착에 관련해서는요? 전혀 없습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걸리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한국 송환을 그렇게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때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하면 그 유병헌 회장과 어떤 연락을 취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그런 강압적인 수사라는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뉴스로 받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도망간 적도 없고 검찰로부터 편지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들어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뭐 해명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가요? 네, 제가 일한 것들을 일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억울하신 부분인가요? 네, 여러 가지 많지만 제 혐의로만 봤을 때는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간인 장관급들만 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잘 얘기 안 나오지만 국방부 차관의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이렇게. 이거는 뭐 이제 특별하게 큰 이슈는 아닌데요.
간혹은 있었어요. 간혹은.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장관은 아직까지 민간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김광진 의원, 김종대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차관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군대 비월 출신들이 해왔던 관례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파격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다거나 사실 검찰총장은 그게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정말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마치 육군 참모총장을 민간인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군인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거래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횡령 배임이라는 논리 자체가 적용되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실제로 유병헌 추적 드라마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어떤 나쁜 이미지를 거기에 더 씌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쏠리게 만들고 악인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또는 해경 여기에 대해 쏟아질 뭔가 국민들의 비난이 유병헌과 유병헌 가족 이렇게 지금 썰려듣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3년도 훨씬 지난 뒤에 유승노 씨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거 검찰의 수사 방향 자체가 나간 그 세월호 의혹 시리즈 2닷에 이제 다시 세월호다 세 번째, 네 번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하는 수사 방향이 오히려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됐건 그게 황교안이건 뭐 우병우건 간에 그 방향이 오히려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반대 방향에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병헌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유병헌 회장에게 추징금 한 대부분도 있죠. 그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은행이 받아야 될 돈이었다고. 정부가 유병헌 회장으로부터 받아낼 돈이 사실 없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들은 되게 묘합니다. 이제 유섬나 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초호화 생활을 했던 유섬나 이렇게 얘기해요. 초호화 생활. 나쁜 이미지 먼저 줘요. 왜? 그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그래도 나쁜 유병헌의 나쁜 장래인 유섬나는 초호화 생활을 이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당시에 언론에 막 뭔가가 드러날 때는 딱 10배 정도잖아요. 492억 원인데 처음에 소환 요청할 때는 뭐 87억인가로 소환 요청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금액이 45억으로 줄어들고 근데 야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횡령비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이제 어떻게 꼴 수 있냐면 대주주이거나 또는 뭐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내가 CEO로서 그 수익 배분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금의 얼마, 주식의 배당금의 얼마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47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져가고 뭐 한 거를 전부 다 도둑질한 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스킬인데 그게 이제 법의 교묘한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정당한 수익금으로 분배해 간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킵해둔 걸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랄까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그 사람 찍어가지고 횡령비 배임 이렇게 실제로 이거 법원에 가면요 그냥 무죄 나오는 겁니다. 네. 법무부가 지금 보낸 보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동안 일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유섬나는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실제로 검찰로부터 저는 편지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촉구하거나 이런 소환장 같은 거 있잖아요. 소환장 같은 걸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섬나 씨는 한번 잡혀요. 2014년 5월에 월 1,00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그 아파트에서 잡혀서 구치소에서 감금을 1년 5개월 정도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석방해서 남은 기간을 지내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3년 내내 초호화 아파트에 있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이분이 있었던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건 맞아요. 정확하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 샹젤리제 거리에서도 그 뒤편 쪽으로 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주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서민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돈 많은 사람이 거기서 뭐 자기 돈 가지고 산다는데. 네, 그러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 거 그렇게 돼버리는 거 똑같아. 박근혜 씨 삼성동에서 초호화 생활. 기업들한테 돈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본인들이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했던 수사에 대한 일종의 마무리 작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난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종편에 나오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